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부분을 담당한 홍익대학교 이정기입니다. 우선 간단히 목차를 살펴보면 작년도에 금감원이 발표한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식신탁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주식신탁이 수반되는 여러 제도들이 사실상 형용화되어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현상을 한번 진단한 다음에 이제 주식신탁을 가로막는 법적인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금산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 승인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규제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한하고 있는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족 수탁자에 대해서 가족 신탁을 수탁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로서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신탁 또는 뭐 주식 관리 신탁의 경우가 되겠는데 이것이 과연 금융 규제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말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1000조를 넘죠. 이렇게 넘는 1000조 중에서 반 정도는 이제 특정금전 신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80조가 넘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330조를 넘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한 200조 가까이 되죠. 근데 저기 귀퉁이에 조그맣게 표시된 것들이 이제 기타의 자산으로 설정된 신탁 수탁고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 정권이 있고 뭐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요 기타에서도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하면 저기 이게 큰가요? 네. 기타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인 3.4조 정도가 이제 정권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정권 중에서도 주식 신탁이 얼마인지는 앞에서 본 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아마 굉장히 작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신탁 자체도 재작년에 비하면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권 신탁 자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주식 신탁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주식 신탁이 수반되는 정권의 관리 신탁이나 그리고 이 가업 승계 신탁 그리고 주식이 수반되는 종합 재산 신탁 등등은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신탁을 전제하는 제도들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신탁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신탁해야 될 텐데 이러한 기업 승계를 위한 신탁도 사실은 뒤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본시장법에 종합재산 신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활성화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신탁이나 종합재산 신탁 등등이 사실은 이름만 존재하고 활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과 같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실질적으로 주식 신탁이 안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봐서 이제 네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해 놨는데, 하나는 이제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신탁업자, 이것도 뭐 비슷한데,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즉, 가족에 대해서,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에, 이때 이제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신탁 규제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유할 때 100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규제입니다. 즉 소유하는 단계에서부터 일단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금융기관이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에 그러한 주식에 대해서 위탁자가 의결권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위탁자의 의결 그 지시 자체가 금지된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그것이 맞다면 주식 신탁을 할 요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세 번째는 이제 명시적인 규제입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규제상의 해석 내지는 명시적인 조항의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 또는 가족 기업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에 그 수탁받은 가족 법인이나 가족이 신탁 보수를 받는 경우에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해석상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첫 번째 내용, 금융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금융기관은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의 소유가 주식의 신탁적인 소유도 포함하게 되어버리면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실질 주주가 주식을 신탁하려는 경우에 20% 이상은 취득을 못하게 되니까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 받지 않고 하려면 신탁계약을 각각 다른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3개 이상의 신탁을 설정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근데 다행히도 금감원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이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유한다는 이 소유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에 주식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에 의하면 이 금산법 24조에 의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식 신탁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제로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위탁자 지시형이 금지된다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 자본시장법 112조에 보면 제가 저기 앞에 점점점으로 표시한 부분을 썼어야 되는데 신탁업자는 신탁업자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수익자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투자신탁과 같이 신탁업자가 자기 재량으로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신탁법을 이어받은 조항으로서 구신탁법상 신탁업자의 자기 판단을 요구하는 강행법규다라는
견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제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신탁하면 신탁한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의결권의 지시를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금지가 되면 사실 주식을 신탁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식 신탁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면 자 이게 이 위탁자 지시를 금지한다는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신탁은 앞에는 투자 신탁과 비유를 했었는데 신탁은 사실 투자 신탁과는 많이 다른 그냥 기본 법이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설계는 수익자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수탁자의 권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권리의 설계와 관련해서 위탁자 지시형의 관리 신탁은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금 담보 신탁도 위탁자 지시형 관리 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신탁 설정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재량권을 준 일반적인 신탁의 경우에는 만약에 나중에 신탁 설정 시와 달리 이제 위탁자가 의결권을 지시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그 신탁업자의 위탁자 지시 규제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위탁자 관련으로 설계한 신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여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결권을 충실하게 하는 행사의 방법은 처음부터 설계한 대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방법이 가장 그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 신탁은 공모펀드의 지배구조를 설계한 독자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와 달리 뭐 회사법과 민법을 비교한다고 하면 신탁이라는 것은 그냥 계약법에 관한 것이고 투자 신탁은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회사제도, 주식회사제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법리에 관한 것이 이제 신탁이라고 한다면 신탁은 어떠한 제도든지 설계할 수 있는 기본법에 관한 거죠. 그래서 투자 신탁에 있어서는 운용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제도상 금지됩니다. 그에 비해 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의결권을 포기할 것인지 또는 자기가 유보할 것인지는 신탁의 설계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이 이제 큰 차이점이 되고 따라서 조금 전에 살펴본 위탁자 지시가 금지된다는 그러한 해석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명시적인 조항입니다. 자본시장법 112조의 3항 1, 2호를 보면 신탁업자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대응 신탁 설정과 관련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가의 문의에 대해서 금감원은 신탁 계약을 통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금지하게 한 장치로서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규제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규제의 규제 목적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자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거다. 다른 한 가지는 신탁회사가 기업에 대한 행사를, 지배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거다. 뭐 둘 중에 하나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위탁자의 신탁계약을 통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 행사 금지를 보는 경우에 첫 번째는 이제 신탁업자가 독자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위탁자 지시형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법의 대원칙에 의하면 신탁업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그 결정권의 하나가 의결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신탁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자의 기업에 대한 지배력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는 오히려 신탁업자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15%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탁자 지시형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탁자 지시형 신탁은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탁자 지시형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탁자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목적이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15% 규제를 그렇게 지시형을 못하도록 한다는데 대해서 이 행정규제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거는 행정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른 법에 규정된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지배력 행사의 규제가 관련된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규제에 신탁을 설정한 경우가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의 해석의 문제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융통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관계가 실질적으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유언대응 신탁의 경우에는 이 기업의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유언대응 신탁 방식의 기업 선교 신탁의 경우에는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업의 지배력 행사를 인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신탁회사의 기업 지배력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재량신탁의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결과가 되고 반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관리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지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러한 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해석 자체가 제가 15% 규제예요. 이러한 규제를 두지 않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이 규제를 보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분산 투자 규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분산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론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의결권 행사의 근거로서 활용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 규제 때문에 사실은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신탁을 할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맞게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유연화 등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업 승계 신탁에서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 받으려고
가족 또는 가족 회사에 신탁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를 취하는 경우에 만약에 가족이나 가족회사가 보수를 받으면 그것은 신탁업 영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또 신탁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견해도 이제 타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탁의 인수를 영으로 한다는 것은 신탁을 수탁하는 것을 영업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의 수탁을 영업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딱 신탁 받죠. 여기는 가족 신탁이나 그 다음에 한 번 신탁 받은 신탁의 보수를 계속 받는 거죠. 즉 보수가 수에 지급된다고 해가지고 영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신탁에서 보수를 한 번 줄 수도 있고 계속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면 간단합니다. 보험 이야기할 때 보험료 기간, 보험 기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보험 계약에서 처음에 럼프스무로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월별로 받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탁 보수도 똑같이 하나의 신탁 계약에서 계속적 계약인 신탁 관계가 존속하는 한 보수는 여러 차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가족 신탁의 신탁이 설정되는 경우에 신탁업 인가를 요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신탁법은 민선 신탁의 경우에도 1조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선 신탁의 보수가 금지되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신탁, 주식 신탁이 금융기관의 규제 대상인가? 금융규제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제 건전성 규제이고 하나는 영업회계 규제인데 영업회계 규제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죠. 근데 가족법인이 가족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신탁하는데 그 가족법인이 주식을 수탁받을 때 건전성 위험이 발생하나요? 시스템의 어떤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융소비자는 관여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신탁의 경우에 이제 수탁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식의 관리 행위는 금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가업성계 신탁의 경우에 금융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리형 신탁으로 설정되는 종합적인 신탁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신탁업자가 수탁 자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이 주식 신탁의 경우에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자산의 규모나 성질을 고려할 때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 주식관리 신탁의 경우에 금융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신탁의 장애 요소로 작동하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제가 살펴보았고 이제 세계 측면에 대해서는 안경봉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